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뭐 부끄럽게도 우리가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직 평택항에 여전히 좀 앉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 방치 쓰레기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들이죠. 방치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추경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단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한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산천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해양까지도 들어가고 얼마 전에 있었던 북극에서의 그 얼음을 분석해 본 결과 아주 미세 플라스틱이 얼음 내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지구 어느 곳으로 가도 결국은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저희가 플라스틱을 적게 쓰기 위해서 일회용 빨대를 줄인다 또는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기술의 진보나 또는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한 것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즉 다시 말해서 석유화학 이 공정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어딘가에서는 P를 원료로 한 또는 PS를 원료로 한 또는 페트를 원료로 한 제품들은 끊임없이 오히려 얼마나 더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다들 연구를 하고 있지, 그것으로 인한 이 플라스틱을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연구는 사실 조금 속도가 늦은 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주셔서 또 이소라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소라 연구실장님께서도 같이 자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공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특히 화학적 처리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논문을 낸 거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촉매를 써서 P나 PS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효율 높게 이것을 오일화를 넘어서서 가스화하는 공정까지를 지금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유가 자체가 굉장히 유가가 좀 낮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생산성은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기름이라고 하는 게 끝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시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오일 또는 가스화해내는 공정이 수많은 우리가 다양한 촉매를 통해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만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상용화되는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상용화하는 그 숙제를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 제로 정책을 쓰기 때문에 사실 매립을 하지 아니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늦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학계에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상용화하고 법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대적으로 화학적 처리 방식을 풀어줄 수 있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뒷받침, 이것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R&D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R&D에다가 얼마나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상용화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빨리 될 때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가 다시 재에너지화하는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또 다른 미래 먹거리로 하나의 자리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이른 아침부터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회와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 폐기물은 이제 120만 톤 중에 약 45%가 이미 처리 완료가 됐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나온 사진들을 보면 가연성 폐기물을 혼합 투기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성의 사례처럼 그
방치된 폐기물을 이제 불법 투기돼서 방치된 폐기물을 보게 되면 여기서 침출수나 악취 같은 그런 이제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까지 이제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2년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이제 처음 반입이 됐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생 매립지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 사실 저희가 좀 오히려 위생 매립지를 역행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재활용 품목 중에서 필름류 포장재의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4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지정이 됐고 2014년 실적을 보게 되면 약 110여 개 업체에서 이 재활용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중저급 원료나 재생유류 그리고 고용연료 제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점차적으로 실질적인 출고량에 비해서 재활용률은 거의 100%에 도달하는 정도까지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2014년 지금 현재 최근의 현황은 저희가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2014년에는 SRF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적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5개 업체지만 전체의 재활용량 비율에서 약 34%를 차지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SRF의 어떤 그런 추진 방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 업계의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재생 원료를 만드는 것이나 SRF는 상당히 이제 비용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프로파일 같은 경우나 재생유가 재활용 판매의 기준으로 봤을 땐 경제성이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PR 포장재가 혼합 관리된 품목이 이제 비EPR 품목과 혼합 관리되고 있다 보니까 폐비닐의 원료 품질에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질 선별이 어려운 필름류 같은 경우에 사전에 미리 양질의 선별품을 별도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저질의 이 선별품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해서 폐비닐 자체의 원료 품질의 향상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그래프에 우리나라 2017년에 그 폐플라스틱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물리적 재활용과 SRF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SRF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1월부터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앞으로 SRF의 어떤 그런 활용도에 이제 활용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폐비닐과 같은 쓰레기 내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SRF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재활용을 이제 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면 가장 좋지만 활성화 단계까지 가기에는 시간적인 지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실질적으로 그 SRF에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의 하나의 제안은 이 SRF를 아까 말씀하신 화학적 재활용을 할 경우에 국내에 어떤 재활용 용도 방법에 제대로 그 방법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를 좀 빨리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이나 환경 신기술 인증 시에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재활용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총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질의 단일화 그리고 단일 소재의 물리적 재활용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계로 재투입되는 흐름 그리고 물량을 파악해서 개선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용 연료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등급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재생 원료에 대한 품질 등급이나 인증제가 실질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별 기준 지침을 마련을 하고 어느 정도 깨끗한 플라스틱이 페트병에 다시 재생 원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생 원료의 품질과 인증 등급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재생 원료에 대한 다양한 환경 마크제를 좀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계에서는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해서 실질적으로 신품 대비 화학적 재활용 페트의 사용을 일정 비율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폐비닐 같은 이제 재질 선별의 얼음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 방법을 다각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융 처리를 통한 재생 펠릿이라든지 열분해를 통한 연료유 그리고 아스팔트 원료 제조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연료와 혼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법에 나와 있는 재활용의 정의와 유형을 좀 명확하고 구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항에 보면은 재활용의 정의는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폐기물 연료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유형의 세부 분류를 보게 되면 재활용의 기술로 나와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리적 재활용이나 화학적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 회수라는 이제 새로운 이런 유형으로 재분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분류도 열분해 시설은 소각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통계와 목표의 세부화와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질 재활용은 이제 빼고라도 열적 재활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국가 재활용 통계에서도 이것을 포함해야 되는지 말아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통계의 세분화도 필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낸 재활용 통계가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회수 재활용과 같은 구체화된 세부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재활용은 플라스틱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화학적 성분의 변화가 없이 그냥 바로 물질로서 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물질 재활용 분리된 선별 폐플라스틱이고요. 그래서 페트를 예로 든다면 페트를 색상적으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물질 세척 공정을 거쳐서 뭐 중간에 공정들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일단 페트 프레이크로 이렇게 가공해서 다시 페트로 가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베이스로 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 재활용이라고 보고요. 화학적 재활용도 어떻게 보면 이 물질 재활용하고는 틀리게 화학적 성분은 변하지 않지만 만약에 화학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면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화학 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하나를 띄어서 화학적 재활용이다 이렇게 넘어간 거는 케미칼 리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써머리 빠진 거죠. 우리는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는 써머 케미칼 이렇게 형태가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써머를 빼고 케미칼 리사이클링에서 혼합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나오는 분리수거펌이 이제 그 생활 폐비닐 대란 때 작년에 있었던 그것이라는 거고 아마 사업장 배출되고 있는 저 형태가 지금 아마 쓰레기산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출원이 될 겁니다. 이런 혼합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는 물질 재활용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화학적 성분이 변하지가 않는 것은 선별된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 있는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것은 물질로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혼합된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해서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서 뭔가 원료로 사용한다. 이제 여기서 좀 혼동이 있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분해를 해서 그냥 단순히 연료유를 사용해서 에너지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써멀 리사이클하고 맞아떨어 또 거기에 또 범위에 들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거쳐서 명확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일본의 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기술 개발을 저희가 로드맵을 구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례로 이용을 하는 게 일본의 삿포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삿포로 기술인데요. 보시면 알지만 자원회수센터에서 지역 자원회수센터에서 웨이스트 플라스틱하고 그다음에 이물질 분리 선별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게 웨이스트 플라스틱입니다. 모든 물질이 아니고 그냥 웨이스트 플라스틱. 그리고 웨이스트 플라스틱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물질 재활용할 수 있는 MR로 갈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MR로 가지 못하는 MR 웨이스트가 일종의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웨이스트니까 산업 폐기물이고 남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케미칼 리사이클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공정으로 가 있다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따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산업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중에 하나가 열분의 유아 공정이 파리스가 모든 폐기물을 다상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그런 기업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기술 자체는 플라스틱을 베이스로 개발한 것이고 다른 쪽의 폐기물을 가지고 열분의 유아에서 기름을 생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근데 지금 사회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그래서 여기 프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삿포로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희가 따왔는데 아쉽게도 2010 몇 년도인가 중국에서 컨퍼런스 할 때 일본에서 와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이 이후에 일본 삿포로에서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양을 돌렸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물질 공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은 일본 사례가 거의 유효합니다. 이렇게 로 데이터를 자기네 운전 데이터를 발표한 건.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견학 오는 것도 일본 삿포로에서는 일단 받아주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상당히 잘 받아줬는데 이번에 받아주지 않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공정을 스톱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 스톱한 이유가 경제성 문제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장기간 운전됐다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커버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가장 많이 돌렸던 사례다라고 하면 일본 사례를 듭니다. 삿포로 지금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사례가 세계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례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넣었고요. 자, 국내에 이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거의 연도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LG가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술 도입을 시작해서 LG화학 쪽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뭐 자체 기술 폴란드, 중국, 일본 이렇게 쭉 했고요. 여기 재활용 코드에 R-9-3에 열분의 탄화 등의 과정을 거쳐 액체, 기체,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이라고 재활용 유형의 R-9에 분명히 유형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시설 기준으로 가면 열분의 시설이 소각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분의 쪽의 기업의 업을 운영하시려는 분은 재활용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시설 허가를 받을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의 허가 득하는 것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재활용 코드에는 열려 있는데 시설 기준은 지금 처리시설로 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재활용 시설 열분의 시설이 아직까지 뿌리를 완전히 내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 부분 관련 산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열분의 시설의 운영 산업계 기술적 신뢰성하고 사회적 도덕성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기술에 대해 자문 의견을 올 때 소강로 대신 이걸 넣을까요? 라고 자문을 해서 제가 두 가지만을 부탁합니다. 뭐냐면 업체에서 모든 폐기물을 가지고 열분한다 그러면 일단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연료를 가지고 구동유를 사용했다 그런다면 대단히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구동유라는 건 자동차 연료라는 이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투자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까 사회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단계에서 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게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개발하면서 투자를 먼저 받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먼저 받으니까 기술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가 문제로 이루어지니까 연구비를 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런 식이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신뢰성을 산업계에서는 확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덕성을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경제성 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는 EPR 쿼터를 조금 더 확대를 좀 해주신다든지 해서 이게 이제 열분의 유아 쪽으로 가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다른 SRP가 좀 틀리기 때문에 EPR 쿼터를 조금 더 많이 늘려주셔가지고 좀 지원금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열분의 재생유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혹은 열분의 원유가 키로당 100원이고 여기서 사는 게 키로당 150원이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역할을 고려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서플라이 체인 만지막의 화학회사들은 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비용이 조금 하더라도 이러한 재생유를 사용해 주는 것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가기에는 경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봤고요. 가스화 추진 사업은 이 대용량 공정까지는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스화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가 시범사업화 지원 대용량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나 하는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2, 3분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화학적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R&D가 되고 있는지 우리 김영국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파트하고 정책자금 즉 사업화 지원 파트하고 두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책자금 분야입니다. 정책자금은 지금 현재 그 환경부에서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이제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설치 자금이라든가 경영 안정, 성장 기반 등 운전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고요. 19년도 기준으로 1,284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9년 3분기 기준으로 이자율이 1.53%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그 금리가 한 3% 약간 안쪽 되니까 그 갭이 이자 차액이 한 2% 정도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업체 계신 분들은 이 육성자금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기타 융자 지원 사업 중에는 그 유사한 분야로 환경산업 육성자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19년 기준으로 약 455억 원 규모가 됩니다만 재활용 업체는 제외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환경 개선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라든가 유해물질 취급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위해서 19년도에 62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업체 계신 분들이 이 자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 활용을 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R&D는 아닙니다만 연구 개발이 끝나고 또는 자체 기업에서 기술 개발 이후에 진행되면서 그 사업화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 환경부에서 현재 지금 이러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그 사업이 19년도 48억 원으로 좀 그 생각보다는 좀 많이 적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20년도에 이거보다 약 3배 규모 정도로 늘리는 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적극 좀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선 이 연구개발 이후에 이런 그 사업화 지원 사업 그 자금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적극 반영이 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된 시작품에 대한 그 개선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작품을 제작하는 그런 하는 데서 필요한 비용들, 그다음에 인검증 비용들, 그리고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이런 비용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계획은 2021년부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폐전 에너지와 기술 개발 사업이 2020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약 7년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관련 학회 그리고 여기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학회와 전문가들 그다음에 기업에 계신 분들 같이 포함해서 기획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 기획을 해서 올해 연말에는 이제 예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자원 빈국으로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 국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폐기물 통합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그 난제를 극복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 기술 개발 분야는 크게는 뭐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제시는 했습니다.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업사이클링 기술, 그다음에 신규로 발생하는 폐기물, 즉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 수소, 자동차, 그다음에 신규 발생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보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이와 관련된 어떤 태양광 폐모듈 이런 것들에 대한 최적 관리 기술, 처리 기술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매립이라든가 소각, 에너지화를 포함하는 그런 그 기초 시설에서 발생되는 2차 오염을 방지하고 노후 처리 시설의 그 수명 연장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고효율 기술 개발을 지금 그 기획 내용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그 폐전 에너지와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 사업 내에서 유형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단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거의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를 적극 분석하고 또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대폭 이쪽 그 신규 기획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획 과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또 수요 조사 또 국가에서 필요하는 기술도 있습니다만 또 업체 입장에서도 또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적극 좀
그 수요 제출을 해주시고 저희가 요청드리면 거기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후에 또 공청회, 설명회 등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유아와 관련된 열분의 유아와 관련된 투자가 크게 관심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경향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은 대자본의 참여를 통한 시설의 증대,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자본의 참여와 연관된 수직 계열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신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의 석유 정제 시설과 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시설 간의 연계를 통해서 품질 재고와 경제성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경향이 하나가 있고요. 코카콜라나 펩시나 네슬레, P&G와 같이 재생원료 수요가 필요한 업체들이 직접 유화 산업에 투자를 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재생원료를 직접 얻겠다라고 하는 이 양측면에서의 투자를 통한 수직 계열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글로벌 차원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과 시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장의 재편 방향이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재활용 산업이 오히려 이런 구조 고도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해서 1차 가공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달콤한 독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화 산업에서의 대부분의 플라스틱 수율, 유화 정제 연료를 생산하는 수율이 평균 30% 내에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경제성 확보에 굉장히 미흡합니다. 적어도 수율이 50% 이상은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은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과 다른 열분해로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R&D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이소라 박사님과 오세천 교수님께서 국내 폐기물 관리법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한 폐기물 처리 시설로서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플라스틱 열분해를 하는 재활용 사업자들은 중간 처분 시설로서의 열분해 시설로 시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시설에서 연료화 시설 혹은 용융 시설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화 시설 혹은 용융 시설에 근거해서 플라스틱 열분해 허가를 받는데요. 문제는 연료화 시설이 기계적 재활용 시설의 하위 분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연료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리 기준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연료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의 특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시설들을 설치 및 운영을 했을 때에 이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이 전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간 처분 시설의 열분해 시설이 아니라 재활용 시설의 한 분야로서 열분해 시설들을 신설하고 이 열분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플라스틱 열분해와 관련해서는 대자본 혹은 대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일단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대자본의 참여를 기피하거나 혹은 EPR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EPR 지원금을 줄 수 없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도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열분해 유화가 이쪽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의 영역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대자본의 참여와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간의 조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협력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모델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인허가 받을 때 어떤 인허가를 받았냐면 아까 우리가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시설이라는 거와 그다음 재활용 시설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 시설에서는 아까 말했던 기계적, 뭐 화학적, 생물학적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 재활용이 있고요. 화학적, 생물학적, 기타, 뭐 소속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전부 생략을 하겠지만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법이나 이런 게 봤을 때는 전부 연료로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재활용을 하더라도 반드시 법 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제품 원료로서 납품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법을 찾은다 해도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인허가 받을 때는 중간 재활용과 종합 재활용은 최종 종합 재활용을 갖고 있어서 종합 재활용이라는 것을 저는 받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위험물 제조소 허가, 그다음에 저장소 허가, 탱크로리 이동 탱크 허가 이런 게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은 아까 말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압축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PR에서 오는 압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모든 플라스틱은 저희 공장에 오고 있습니다. 사업장, 그다음 EPR 필름류, 농가 나오는 플라스틱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1차 산업이 상당히 다른 지방보다 높기 때문에 1차 산업에서 나오는 폐필름류, 하우스 비닐 같은, 그 다음에 사업장은 저희들 공항공사에 나오는 면세점 조합에서 나오는 뽁뽁이, 그러니 생활계획 필름류인데 현재는 사업장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저희들은 지금 BEPR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은 제주도가 예를 든다면 우리 중국 보따리상 있죠? 이 친구들이 버리고 가는 양이 우리가 제주도 서귀포시가 한 20만 인구를 갖고 있는데 서귀포 1일 발생하는 양하고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뭐 저희 제주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타 지방에도 이런 사업장에서 필름류가 나오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는 압축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비압축물로 오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서는 압축실을 운영하면서 선별 과정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부기관에 요청할 부분은 제가 아까 기 패널들이 다 얘기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두 번째, 열분해 제품 사용처 다변화 부분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기관도 마침 지금 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 그냥 판로 지원법에 의거 저희 공공기관에 꼭 납품하고 싶어서 지금 NET나 NEP, 그다음에 성능 인증, 뭐 그다음에 ISO, 기타 등등 전부 출연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 뭐 특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현재 있습니다. 이부 갔을 때 저희 발전 연료나 그다음에 화학적 원료 자체가 중소기업 그다음에 조달 의무 품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제가 다시 한번 길을 터주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과 또 대기업, 뭐 중견기업까지 전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좋은 사례는 건폐법에 보면 우리가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 사용 제도가 있었는데 지난날에 어떤 국토부와의 협업이 부처 간의 협업이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꼭 이런 협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위원은 경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업체들이 R&D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 역시 경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매제를 통해서 아주 고급 품위화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제가 촉매제를 썼을 때 경제성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매제에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폐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사한 폐자원, 제올라이트하고 비슷한 폐자원들은 네드모드라 같은 못 쓰는 폐자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했을 때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화학 제품의 생산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자원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자원을 생산 공정에 활용하고 그리고 이 공정 이후에 다시 개발해서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폐기 처분해서 다시 자원으로 돌려보내는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고민을 하는 것이 현재 글로벌 대기업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순환 경제라는 부분이 그 화학 산업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를 기업들이 고민을 합니다. 다시 기업이라는 특성상 경제적 이윤을 뭐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하다 보니 바스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자원을 어떻게 공급을 받고 그 자원으로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의 제품과 솔루션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폐기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공정을 고민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이 폐기물이 자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연적인 순환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화학기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고 또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국가, 한 기업만 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글로벌 기업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들 차이는 상당히 크고요. 전 세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같은 글로벌 회사들은 어떤 기준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데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좋은 기술과 환경을 제공을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것 역시 글로벌 기업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여러 가지 연대를 통해서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화학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 업체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원료를 제공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기업 공급처부터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업체 그리고 유통기업과 그리고 폐기물을 또 활용하는 전체 그 제품의 그 생존 사이클을 따라가는 모든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한 3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이 기업 연대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거를 공유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기업 연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폐플라스틱을 아까 취합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개발 국가 쪽에서 보면 그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많은 부분은 저개발 국가에서 그냥 불법 투기, 소위 저희가 말하는 그리고 그 무지함에서 오는 그냥 일반적인 그 방치 등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또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바다의 폐기물이라고 해서 바다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바다로 흘러가는 모든 강의 환경 정화 등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닐란드에서는 2025년까지 이 한 70% 이상은
그레이드가 낮아지지 않는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레이드 손실이 없이, 그러니까 현재 동급이거나 그 이상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이 재생 원료, 그런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또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35%까지 그 2025년까지 그 반드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해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이제 회수와 이제 선별과 관련됐는데, 그 우리나라 그 2017년도에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간했던 전국 폐기물 통계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그러니까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의 한 61.7%가 종량제 봉투로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비율이 이 나머지 그 한 39%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무래도 문제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그것이 EPR 대상 품목이 아닌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원래 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뭐 다른 뭐 성상이 나빠서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일단 60% 이상이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고 플라스틱이 나머지 한 40% 정도만 이 분리 배출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2017년도 그 통계에 따르면은 그 분리 배출된 그 어떤 재활용품의 경우에도 반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잔재물이 한 40% 정도가 다시 또 이 재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잔재물로 배출이 됩니다. 되니까 결국은 분리 배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분리 배출됐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또 40%가 이 잔재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40%가 이제 잔재물로 나가는데 그것이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은 또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그림이라든가 현장에 가보면은 그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에서 운영하는 공정선별장일수록 그런 그 선별이 더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외국의 사례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두 개의 나라에서 정도 힌트를 얻었다 그러면은 일본의 경우와 이제 네덜란드의 경우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선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 민간 선별장에서 하더라도 그 수익은 전부 다 뭐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맞추고 이 뭐 계약에서 할 수 없이 플라스틱은 뭐 재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선별하는 쪽으로 이제 수거해가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회수와 선별을,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모든 재활용 가능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 분리를 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을 직접 하거나 혹은 또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도록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플라스틱에 한해서는 이 경제성도 없고 또 이제 재활용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회수와 선별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바꿨죠. 바꿨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의 사례도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철저하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 선별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EPR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정책에 이게 깊숙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때 그 업계에 계신 분들 말씀이나 그다음 R&D 진행 상황이나 또 제가 외국에 있는 그 사이트 봤던거나 유튜브 우리 국내 유튜브 봤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워킹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도 뭐 목욕탕이나 뭐 이렇게 세탁업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데 그 쓰여지고 있어서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그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그 타당성을 한번 검증하고 이게 과연 제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오늘 그 나왔던 얘기들은 저희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문제, 아까 처리 시설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또 이걸 연료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아까 좀 발표도 들어보니까 다시 그 원료로도 쓰는 경우도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것이 있고, 다만 이제 저희 그 맨 처음에 제가 이게 유화라고 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작년에 우리가 폐기물 그 쓰레기 그 폐비닐 수거가 거부 났을 때 이게 값어치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폐비닐이 값어치가 없는 곳에서 지금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을 짜낸다고 하니 그 상당히 제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그 수고도 잘 안 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폐비닐을 어떤 그 여기서 기름을 짜서 어떤 그 기름을 만들어서 이걸 경제적으로 돌아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또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하려면 그것을 시장 내에서 기업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타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아무리 이게 기술이 좋고 그래도 그것이 핸들링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작다든가, 우리 정책 전부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또 아니면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거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하는데요. 저희 관심 있는 것은 좀 처리가 어떤 시장 내의 그 폐비닐 처리의 어떤 일정 부분을 좀 차지하면서, 또 특히 또 지금 우리 지금 폐비닐뿐만 아니라 우리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 수율의 문제, 잔재물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름을 나오더라도 수율이 너무 낮아서 일부분 뽑아내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이 잔재물이 나오면 또 다른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 맨 마지막 끝으로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아이러니를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법적 지원 체계도 갖고 또 아까 그 정부에 대한 이 경제성 문제, 현재 이 경제성 문제는 아마 EPR 지원금에 대해서 일부 좀 지탱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기술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처음에 그 걸음마를 뗄 때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금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국 제가 근무하면서 미국에 가서 수출을 하고 어디 가서 수출하는 그런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어떤 처음에는 그 출발은 비슷했지만 나중에 어떤 독자적인 그런 것을 찾는 기업이 결국 나중에 커지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그냥 경험 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정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 법 제도 개선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유화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제가 오늘 공부도 좀 하고, 또 그 현장도 지금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돌아가는 것을 면밀히 본 다음에 이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 또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